네, 반갑습니다. 세 분의 발표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세 분의 발표자를 한 자리에 모시고 대담과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대담 진행을 맡은 저는 소개받은 경계내 목소리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 분의 발표자에 비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업계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업계 경력이 굉장히 한참 떨어지는 사람인데 왜 저를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또 섭외를 하셨을까? 아마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이주민 당사자라는 비장의 무기를 또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문성을 저만의 어떤 히든 카드인 당사자성으로 좀 메꾸면서 한번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패널 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자리에 앉아 계신 청중들이 아마 지금쯤 굉장한 이 정보의 대홍수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을 발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끼리 나누는 굉장히 편안하고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뭐 사적으로 또 친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긍정을 안 해주시네요. 네네. 그래서 쉽고 대중적인 용어를 좀 많이 가급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주인권 운동, 이주인권 이슈가 일종의 문턱과 진입 장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발표를 해주실 때도 선생님들께서도 들으실 때 굉장히 생경하고 처음 듣는 용어들 많이 접하셨겠죠. 뭐 산업연수생이라든지 고용허가제, 뭐 노동허가제, 그리고 피부양자 이런 생경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주인권 담론, 이주인권 이슈가 좀 공론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분의 선생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마이너한 이슈에, 마이너한 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민정 선생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주 인권 문제는 마이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홍콩에 한 6년 반 정도 거주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사 도우미 문제 있잖아요. 홍콩에서도 그 가사 도우미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말만 하더라도 거의 가사 도우미들이 집에서 숙식을 할 수 없게 밤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 거리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사람의 인권 부분에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좀 생겨서 사실은 이쪽 전공이 아니었다가 이쪽으로 전향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기호 팀장님. 저는 그냥 어떻게 사회생활을 이쪽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이라고 이제 2006년도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동포 고려인 이런 분들이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허가제 특례제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취업 교육, 뭐 노동법 교육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의정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할지 이렇게 계속 이주 노동자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사강 선생님이신데 뭐 저희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은 마이노 중에 마이노시잖아요. 이주인권 운동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사회의 어떤 담론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멀리 부산까지 가셔서 이주인권 운동에 몸담고 계신데 부산으로 간 계기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편견이 심하시네요. 네, 전혀 저 마이너한 사람 아니고요. 목숨의 메이저고 부산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아서 갔고요. 네, 저도 사실 박민정 선생님이랑 비슷한데요.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었어요. 저는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했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관계로 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유학생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주민으로 새로운 사회 간 거고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제도도 다른 곳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되게 헤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침 또 공부하는 게 정책 쪽이었고 이주 정책,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생각이 더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한국의 이주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써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와서 처음 이제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부탁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기를 왜 인터뷰하냐요? 왜 인터뷰해?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요. 그럼 논문이 뭔데? 논문 책 같은 거요. 책 나오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나? 우리 사는 게 나아지나? 우리 애들 뭐 이제 건강보험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저는 학위를 받았잖아요. 저는 얻은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약속한 걸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부산에 간 거는 부산에 이주와 인권 연구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지금 14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약속을 아직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네, 달라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속히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걸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수가 250만 명 정도고 그 중에 이주 노동자가 뭐 한 130만 명이라고 되는데 이건 사실 그분들이 소지한 어떤 비자 타입에 근거해서 환산해 낸 숫자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주 노동자의 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환산할 수 없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결혼 이민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도 노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분도 노동자로 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각자가 여기 청중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세 분조차도 이 이주 노동자의 범주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지,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어떤 합의가 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책을 다루시는 우리 박민정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말씀을 이미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에 취업 체류 자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주영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130만 명은 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의 통계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의 용어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상당히 고용주적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취업 이민자만을 다루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학생도 일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정주영 체류 자격은 취업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거든요. 그럼 다 현장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G 계열의 비자들 를 받으셔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 보험의 적용 범위를 보시면 노동하고 계신 분들이 노동을 하시다가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다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 배경을 가진 모든 노동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보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의 호명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정의와 호명의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권의 측면에서 이주 노동자 물론 맞죠. 노동자가 맞죠. 근데 끊임없이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끊임없이 사용하면 이분들의 어떤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좀 간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와서 일하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끊임없이 노동자로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효용성으로서 이 사람들이 설명된다면 주민으로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강 선생님께서 좀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쉽고 대중적인 용어를 쓰라고 당부를 하셔놓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노동자라는 표현이 근데 저는 사실 노동자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곡절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아까 이규호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과거에는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한국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야, 배우는 사람이야,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건 싫었던 거죠. 그래서 10년을 넘게 요구를 해서 노동자를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고용허가제고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일은 힘든데 가치는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 교수도 노동자잖아요. 예, 그냥 나의 노동 계약을 맺고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건 인식의 문제다. 이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정찬 선생님 질문하신 게 아마 이제 뭐 꼭 그 표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너무 사람을 생산 수단, 뭐 도구,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부분만 이제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거는 아니었고, 어쨌든 아까 그 영상에서도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나오는데 인력을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자가 노동자로서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 시민이면서 동네 주민이면서 이웃이면서 애엄마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웃으로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네라는 정도의 생각을 조금만 넓혀주시면은 뭐 용어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한 중요하대요. 마디만 더. 네, 네, 네. 그 이제 노동자, 우리가 법정 용어로는 근로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로자의 뜻이 뭐죠? 열심히 일하는 일한다. 네, 근면한 노동자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근면하게 일을 해라라는 이미 그 거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라는 말이 온당하고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니까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범주의 이주 노동자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는 또 그 여러분 배달 노동자도 요즘 계세요. 이주민 중에. 그리고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노동자분들도 이주민으로서 또 노동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지금은 뭐 이주 노동자 이렇게 구분할 시대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 이런 시대로 완전히 전환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바로 해주신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동 관련 질문이어서요. 그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표 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고용허가제라는 용어조차도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주인권 운동이 바닥에서는 요즘 고용허가제 대신 고용허가제의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하면서 뭐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된다 등등의 그러한 주장도 있기도 한데요. 사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고용허가제가 뭔지 일단, 그렇고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뭐 차이라든가, 아니면 고용허가제 꼭 노동허가제가 아니더라도 고용허가제가 앞으로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어떻게 좀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만. 네. 그 고용허가제는 아까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3D 업종에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3D 업종의 사업주들한테 한국 사람을 채용하도록 뭐 14일을 준다든지 7일을 준다든지 이렇게 구인을 하게끔 해요. 그래도 사람이 고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그 차이를 설명할 때는 그 주체적인 입장이 누구인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 고용을 위하여 국가에게 허가를 받는 제도가 이제 고용허가제고요. 노동허가제는 이주 노동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국에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제도가 바로 노동허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의 이 두 제도는요,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어떤 장치를 빼고 넣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주로 이제 이주노동 인권 진영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노동허가제는 이런 것이죠. 뭐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자기가 체류 기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 주체적인 노동자 주체적인 제도, 이게 노동허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고용허가제 관련해서 지금 현장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현장 질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 문제의 시작이 사업주가 가진 큰 권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때 사업주에게 큰 권한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이주 노동자에게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게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이나 연장 등의 결정권을 주어야 할까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규 팀장님께서 네.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허가제가 이렇게 사업주에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건 대기업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하도급 체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가장 열악한 이 먹이사슬에서 영세 사업주가 누구를 고용하냐면 바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종에 한국 사람도 일하기 싫어하고 아무도 일하기 싫어하죠. 그런 노동 조건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주 노동자도 그런 데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업장 이동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영세 사업주는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사업장 이동을 못하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만이 할 수 있게 제도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고용허가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주 노동자에게 그렇게 이제 그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고 연장을 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 그런 권리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한국 경제 구조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하도급의 문제를 조금씩 밑에서부터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최저임금 그 이하의 임금으로 이주 노동자도 일 안 한다. 노동 조건이 좋은 곳으로 자꾸 이동하려고 한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그러면 노동 조건을 향상시켜 줘야겠구나. 대기업 정점으로 경제 구조를 계속 가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에게도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은 내국인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는 거랑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청중들께서 이 질문 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나중에 또 중간중간 질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SIT 컨퍼런스의 주제를 한번 복귀해 봅시다. 이주 노동자 안전하게 살 권리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 중에는 단순히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또 뭐 이주 배경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들도 있기 마련이죠. 이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건 내국인 한국인의 구분이 없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러한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이주와 인권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연구소에 계시는 김상현 선생님한테 아무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왜 인권이란 것은 보편적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인권이 보편적이어야지 보편적이 아니면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겠죠. 예. 과거의 뭐 계급 사회에서는 특정 계급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고 그것이 특권이었고 또 뭐 성차별이 심한 국가에서는 특정 성별에게만 권리가 있으면 또 그것도 특권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다. 누구나 똑같이 갖는 권리다라는 게 만들어진 게 결국 인류가 발전하고 진보한 결과잖아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퇴보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이제 뭐 국제인권 조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이제 자유권이라는 게 있고 사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권은 뭐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권이고요. 사회권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노동자로서의 노동권, 뭐 주거권, 뭐 건강권, 교육권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보장권. 근데 우리가 자유권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져야 되는 권리라는 걸 쉽게 인정해요. 예를 들면 한국인은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받으면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아무나 갖다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근데 한국인에게는 의료보장 제도를 이렇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 국민이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두 가지 권리가 그렇게 서로 배척하고 있는 권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결국에는 둘 다 사람답게 살 권리인 거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답게 살 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혜택을 주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명언 한마디 뽑으셨습니다. 뭔데요?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인권이지 보편적이지 않으면 특권이다. 별로 명언 같지는 않은데. 뭐 당사자가 부정하신다면야. 네. 어제 두 분은 또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저희 인권운동 차원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한간에서는 이 권리라는 것은 뭐 주거권도 좋고 건강권도 좋고 이 권리를 굉장히 국민의 한정에서 사유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국민이란 거는 굉장히 협소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계신데, 이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좀 논박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정책 동향이나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국민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주민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뭐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권리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의무도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저희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저희 쌍방향적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로 아까 말씀드린 납세 의무라던가 혹은 법이나 규칙을 지켜야 될 의무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혹은 여러분,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한테 그러한 의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강권만 하더라도 사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의무화해서 제도적인 수준은 상당히 높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통역 없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거나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돈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안 된다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외국인이 여기 살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다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도화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주 노동자 이제 주거권 관련돼서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권리라는 게 주거권 개별적 권리, 뭐 건강권 개별적 권리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뭐 자유권, 사유권, 이제 3세대 권리는 연대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자유권은 있는데 사유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사회 보장은 못 받아요. 이게 온전한 인권 실현인가? 고민할 수 있겠죠. 사회 보장은 받아요. 근데 자유롭지는 못하대요. 인권 실현인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권이든 건강권이든 그 인간이라면 보장받아야 될 인권은 당연히 그렇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든 비시민이든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보편성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거. 일반성을 넘어서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주 노동자도 당연히 이 모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와 절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인식 개선도 좋고 사회적 여론도 좋고, 사실 법 제도적 변화가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민정 박사님께서 또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이민정책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전반을 지금 살피고 계시는데 당장 어떤 뭐 제도적 환경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이것만큼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딱 하나만 이것만큼은 말씀하시니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생각해 볼 문제로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차별 문제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가 한 250만 되거든요. 근데 이주민도 250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국가나 공공기관 근무자, 공무원들은 의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마이펙스 결과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때 우리가 차별 부분이 그렇게 열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이주민들 중에 5명 중에 1명 정도는 차별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사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이행하셨느냐를 물어보시면 그들 중에 5명 중에 또 1명 정도만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실제 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내국인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꼽자면 굳이 이 차별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것만큼을이란 용어를 콕 집어서 사용한 이유는 사실 다 아시잖아요. 바뀔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희가 밤새 떠들어도 말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약간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민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두 분께서도 뭐 이제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떤 법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좀 콕 집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뭔가 왠지 이교 팀장님은 고용고과제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인식 개선이 먼저냐, 제도 개선이 먼저냐를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인식이 개선된다고 바뀌나요? 물론 바뀌죠. 어떤 부분은 바뀌는데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인간이 인식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고용허가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주 노동자를 강제 노동을 시키고 사업장 이동을 못하게 그다음에 체류 기간을 계속 주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 법적인 장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빼줘야 이 사람도 자유롭게 좀 자기 인식도 변화될 수 있고 한국 사람들도 이 사람은 자기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전체 임금은 또 향상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특히 이주 노동 관련 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도상에 이제 사업장 이동 금지, 그다음에 재고용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사업주에게만 있는 것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김자강 선생님께서 답변하실 내용도 제가 좀 유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알면서 묻지 오랫동안 마세요. 이 문제에 그 천착해 오셨고 또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네. 국민 건강보험제도 뭐 맞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 하나만 고르라면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주민들에게 열렸는데 그게 차별적으로 열렸다는 부분이 정말 아쉽거든요. 그래서 뭐 한 세 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제가 목까지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치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법제도 바뀌어야 된다. 너무 공감하죠.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법과 제도가 바뀌는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그 법과 제도가 바뀌기까지 저는 분명 민간의 역할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오늘과 같은 이런 공론장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리고 사회 대중의 어떤 관심을 환기한다던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민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떠오르시는 민간의 역할이 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하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 관련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9,860원이거든요 최저임금. 그런데 한국 사람 10,000원 주는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5,000원 준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나라에선 그 돈 큰 돈이고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뭐 인권 규정이나 법적으로만 어떤 당위성의 개념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희가 제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주시면 공장에서 어떤 노동자를 고용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10,000원을 줘요. 근데 이주 노동자는 5,000원을 줘요. 단순 반복 업무예요. 3D 업종에. 누구를 고용하시죠?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요. 그러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탈하게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동등하게 맞춰줘야 돼요.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도 한간에 이게 뭐 차등 적용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도는 동등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민간의 역할도 기왕. 민간의 역할 잠깐만요. 이게 좀 다른 분이 그럼 박민정 선생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 민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굉장히 곤란할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저희가 민간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제도권 내에서는 뭐 정부기관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사이에 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직접적인 민간 센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유럽이나 이런 데는 원스톱 서비스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센터, 외국인 근로자 센터도 최근에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받을 수 있거나 생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센터들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에서의 센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이라고 할 때 기업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기업체 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회통합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암을 다녀왔습니다. 영암에 지금 아시다시피 조선업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거기는 아까 그 그래프보다도 훨씬 빠르게 정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그 내부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정말 조금 감동받았던 게 아예 국가별 주간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고위직 임원들한테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다니다 보면 보통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의 함께 일하시는 한국인 분들은 이 친구가 우리 친구는 이런 식으로 친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업 안에서의 문화의 변화 같은 것들도 저희가 통합으로 다가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간 역할과 관련해서 혹시 또 첨언해 저는 주실 뭐 분? 네. 이런 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도 좋은데 이제 민간에서 뭐 인식 개선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이게 사실 이주인권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로만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일방적인 교육이나 정보 전달이 되면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접점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만들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이 왜냐면 오늘 교육에서도 이제 뭐 박동찬 선생님을 이주민 당사자로 코디네이터로 불러주셨고 또 여기 청중분들 중에서도 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기회지만 그냥 보통의 평범한 어떤 심포지움이나 컨퍼런스에도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이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지금까지 접하지 않아서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다양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도 뭐 이런 식의 컨퍼런스라면 또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기업에서 특히 많이 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지원 사업이에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뭐 생존이 위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이주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런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아이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이제 이주는 이주만, 뭐 난민이면 난민만, 이거는 한국 애들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편은 한국이고 그렇지 않은 특별한 몇몇 사업을 가지고 이제 이주민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또 이주민들을 이렇게 보는 어떤 외국적인 시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좀 낙인 효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데 그런 사업에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참여하고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면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류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주민들이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해서 그냥 좀 폭넓게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에서 배제하지 않고 가는 그런 일들 많이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을 특별히 뭔가 대상화해서 유별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고 또 뭐 대상화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정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일상적인 어떤 접점과 마주침을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저희끼리 좀 많이 오랜 시간 떠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환경에서 많은 NGO 단체들이 이주 노동자 지원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이주 노동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전국의 거점과 소지역 센터 지원 사업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 간극을 힘겹게 메꿔가고 있는 민간 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이기호 팀장님께 드린 질문이네요. 저는 이제 2007년부터는 그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가 전액 삭감된 센터에 있었어요. 그 의정부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이주 노동자 상담과 법률 구제 이런 일을 했었는데 21년까지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있었던 의정부 센터든 어느 NGO 단체든 어떤 그 위탁 기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주민 관련된 그런 지원 단체는 그간 동안 그간의 상담을 해왔고 통역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사업들을 현명하게 진행했던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그 간극을 힘겹게 메워야 되는데 그 민간 단체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SK 같은 이런 재단에서 중요한 건 또 이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현실적인 그 금액적인 지원도 필요하니까 이런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사회의 어떤 뭐 네트워크를 또 계속 같이 형성을 한다든지 또 더 궁극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지역 노동조합이라 할지 아니면 이제 뭐 산별 노조에 들어가서 더 크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2번째 질문도 띄워주시죠. 네, 이건 짧은 질문이네요. 이주민 2세가 겪는 어려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지는 않으셔서 선생님 세 분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민 2세가 겪는 어려움을 뭘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져요. 뭐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제 활동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주아동 청소년 관련돼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제도 개선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되게 다양하죠. 어려움이야 다양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이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국적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자녀도 외국 국적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수반되는 체류 자격을 받아요. 비자를 그러니까 부모의 미성년 자녀로 비자를 받는데요. 이게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체류 자격이다 보니까 18살 때까지만 가능하고 이제 19살 때가 되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여기서 독립적인 체류 자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그게 없어요, 지금. 예.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제 18세가 되면은 혹은 19세가 되면은 그러면 뭐 몇 년간 이상 여기서 체류했다고 한다면 징검다리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 있으면서 뭐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학교를 다니는 거고 직장을 다니고 싶으면 직장을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스스로 여기서 뭐 영주를 하고 싶다 혹은 이 나라의 시민권을 따고 싶다 하면은 자기가 신청해서 뭐 시험이 있다면 시험을 통과해서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대학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노동자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문제들이 전 좀 심각하다고 보고 최근에는 정말 조금 한국에 뭐 8살에 들어와서 만 8살에 들어와서 아직 학교를 다른 애들보다 한 2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된 거죠. 출입국에서 체류 기간 연장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데 자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이제 이런 아동들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꾸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 소멸하면서 자꾸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 뭐 유학생들, 이제 지방대 학교에 위기하면서 또 유학생들도 데리고 막 이러는데 여기 멀쩡하게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고 자꾸 아무것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 친구들은 나 몰라라 하나. 그래서 이거 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네. 말씀을 네. 드리자면 지금 사실 이주 아동들한테 어떤 문제 제일 심각하냐면 1번이 물론 체류 자격 네, 네.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하고 그 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셔서 문득 떠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 연계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업계 교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고용주들이 외국인 아이들한테는 실습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산재가 발생해도 너무 골치 아프고 막 이래서 그 친구들은 실습을 못해서 다 대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대학을 가야 체류 자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유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그 성년으로 넘어가는 체류 자격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중장기 해결 방안이 나와서 지금 생각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주민 2세를 할 때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잖아요. 국내 출생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 그리고 이주 외국인들의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이렇게 나누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발표 같은 것들이 학교 부담을 좀 경감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 중도 이탈이라고 하죠. 미취학, 학교를 아예 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사실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계속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여기에 사는 동안은 아동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성년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체에서의 좀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쨌든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꾸준히 좀 일상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출생 경우 같은 경우가 이게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 국적을 가졌는데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냥 유형상으로도 그렇고 구사하는 언어상으로도 그렇고 한국 친구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만간 이게 그 친구들이 한번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아이덴티티의 어떠한 갈등과 심각한 방황 속에 놓이게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떠한 사회적 관심과 좀 케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발표 속에서도
이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해 주셨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문제를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것들이 이주민 문제로 환원되는 건 아닐까, 귀결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컨대 어떤 특정 사건이 있다면 그게 한국인들, 내국인들 사이의 사건이라면 그당 뭐 회자가 안 되는데 이주민들이 개입된 사건이라면 굉장히 침소봉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주민들이 겪는,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문제이자 문제거리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어려운 질문 다 나를 찍네요. 네, 옆에 앉으신 분이 제일 네. 만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문제거리라고 하면 문제가 문제인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주민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거리는 없애야 되는 거지만 질문은 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1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하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진출한 기관들에서 같이 일하던 아프간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미라클 작전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프간 기여자라는 명령을 하고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다들 환영했고 한국의 의리를 지켰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을 이제 울산으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그 아프간 기여자들의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특정 학교가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그 학부모들이 또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시위를 하고 뭐 이럽니다. 그 뒤에 1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보면 이 아프간 기여자들이 울산에 가면서 울산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고요. 그 1년 동안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질문에서 답을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 같이 살게 됩니다. 물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있어요. 아프간 그 주민들 중에. 하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공존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주민을 퀘스천인 문제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 우리도 성장하고 더 이상 문제와 위기와 위협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들이 본인한테 계속 집중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기호 팀장님한테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발표 중에 그 속행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물론 이러한 이주민의 실정과 현실과 참상을 알리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이런 이미지가 가난하고 열악하고 굉장히 권리구제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바라볼 때 뭔가 구제의 대상, 우리의 동정과 연민이 필요한 대상으로 그 우리의 어떤 시선과 생각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자세가 좀 바람직할까요? 제가 처음에 발표할 때요. 이주 노동자는 소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각나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주 노동자의 어떤 그런 죽음이나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수자로 보는 거죠. 그분들을. 이분들이 차별받는 사람이고 그 집단에 속해 있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시민권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민권으로 보잖아요. 국민을 자체를 시민을.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TH 마샬이라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종래 시민권은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만 시민권을 받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사회적 시민권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을 동료 시민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권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대신에 대응하는 건 우리가 소수자의 문제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동료 시민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담 시간 50분이 됐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마무리 멘트를 제가 따로 준비하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괜히 도돌이표 찍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과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좀 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산업 현장의 수요라든가 그리고 뭐 이주 노동자가 한국의 어떤 산업 현장 경제 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건 사실 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그런 단순히 노동자로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바라볼 게 아니라 단순히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환대하는 그 당위성을 뭔가 경제적 효용성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쓸모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시민이자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좀 시선을 전환할 그 패러다임과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이주민들과 손잡아 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또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